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아주 특별한 주제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바로 영화 왕사남이 1600만 관객을 동원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신광호입니다. 딸 신민주입니다. 박사님, 사실 좀 장쾌한 역사를 다룬 명량이 1700만 관객을 넘긴 건 뭐 이해가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충분히. 근데 단정의 역사는 누가 봐도 새드 엔딩으로 끝날 게 자명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때 역사를 다룬 왕사남이 1600만 관객을 동원했다는 건 솔직히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이 흥행 이면에 어떤 이유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내가 분석하는 방법은요. 내가 한의사의 입장에서 분석하는 거야. 나 영화에 대한 뭐 평론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한의학만 가지고 40년을 공부하다 보면은 한의학적인 통찰, 이건 동양 철학적인 통찰이에요. 동양 철학의 최고의 분석 방법 어디에 있느냐? 주역에 있어요. 그 주역의 핵심이 뭐지?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6개의 차원으로 이루어졌다는 거고, 그 6개의 차원에서 표출되고 있는 음량에 의해 가지고 64개로 추론해 나가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하면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6차원으로 나눠서 보는 그 설명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거를 단칼에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불교에 있는 가나선. 가나선의 일원상에는 화두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두를 이제 이해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겁니다. 한 스승이 6제자를 데리고 수행을 하고 있었다고. 근데 하루는 스승이 이제 이 제자들의 공부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가지고 소집을 했어. 그래서 퀴즈를 내린 거예요. 니네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문제를 내렸어. 땅바닥에 이론상이라는 건 간단하게 원을 그려놓은 거야.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도 맞고 나와도 맞는다. 어떻게 하면 안 맞을 수 있니? 그걸 대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자가 딱 이론상 안에 들어가가지고 섰어요. 그 이제 스승이 때렸지. 두 번째 제자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럼 나는 원 밖에 서지 뭐. 그래서 원 밖에 섰어. 또 맞았어요. 그 세 번째 제자가 봤을 때는 뭐 이건 스승 마음인데 뭐 스승 눈치를 다 본 거야. 눈치 보다가 맞았어. 네 번째 제자는 이론상에 한 발을 디디고 또 밖에 한 발 디디고 양다리 걸치는 식으로 섰다가 또 맞았어요. 다섯 번째 제자가 저놈은 이론상의 문제야. 그래서 이론상을 지웠어. 지우고 섰다가 맞았어. 여섯 번째 제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안 맞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 그래서 이론상 안에 들어가서 서는 척하면서 스승한테 달려들었어요. 스승이 때리려고 딱 들으니까. 그러니까 스승의 팔과 주장자를 딱 붙잡아 잡고 이제 힘겨루기를 한 거예요. 근데 스승은 연로했고 제자는 힘이 넘치잖아. 그러니까 스승이 도저히 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스승이 이제 도저히 힘으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주장자를 물리고 이제 자기 방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제자가 주장자의 끝을 잡고 스승을 따라 돌아갔다고. 방에 들어간 스승이 제자 보고 여섯 번째 제자 보고 그런 거예요. 네가 정답을 맞췄다 하고 인가를 했어요. 요 이야기를 잘 정리해 보면은 이 속에 6개의 차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자의 두뇌 수준에서부터 여섯 번째 제자의 두뇌 수준으로 사람은 진화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설명하려는 거라고. 그게 주역에서 말하는 6개의 차원이라고. 자,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제자는 3살서부터 10살 사이에 발달하는 성질 두뇌의 발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이 때는 이론상에 들어가듯이 항상 맞는 답을 내려야지만은 기억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해마라든가 대뇌피질은 맞는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걸 기억한다고요. 기억 장치가 작동을 해. 틀린 정보가 들어오면 잘라내지. 예? 기억에서 삭제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이 때에 이 세상에 올바른 정보만 머릿속에다 쌓아놓는 작업을 해주잖아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뭐라 그래? 마음의 본바탕. 이 마음의 본바탕을 유식한 말로 말하면 뭐라 해? 성질. 성질의 두뇌가 발달하는 시기가 바로 10살 이전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자의 두뇌 수준이라는 거는 성질 두뇌 수준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제자는 뭐냐? 그럼 원 밖에 섰다가 맞았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틀리는 정보 가지고 주도적으로 정보 처리하는 두뇌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12살에서부터 16살 사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춘기라는 거 알아. 그 이전에 부모가 아닌 선생님이 교육시켜놨던 맞는 정보들이 있잖아. 이 맞는 정보들 가지고
불만을 가지기 시작한다고. 아, 이거는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자기 자의적으로 자아를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생각을 해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갈등을 일으키지. 그러니까 이 시기에 뭐가 발달하기 때문이냐? 시상과 편도체와 그리고 대내전두요. 요게 발달하면서 마음을 바로 고쳐나가는 두뇌가 발달하는 거예요. 본능에서 욕망, 욕망에서 감성, 감성에서 이성적인 정보로 자꾸 고쳐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유능한 두뇌로 된단 말이야. 이게 뭐냐? 틀리는 정보 가지고 자기 나름의 맞는 정보를 만들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제자의 두뇌 수준이라는 거예요. 저 이걸 뭐라 그래? 성격 두뇌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제자는 뭐야? 순서적으로 보면 이제 20대에서 30대겠죠. 네. 그죠? 20대에서 30대는 대부분 직장에 투신을 해서 그래서 월급 받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나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배우자를 만나고 그리고 결혼에 꼴인하고 그리고 자식을 가지고 그리고 자식을 양육해 나가는 그러한 연령대가 되는 거예요. 그 요때가 되면 어떻게 돼? 내가 옳고 그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아요. 그때는 나한테 이익이 뭐가 되지? 남보다 더 많은 이익을 쟁취해 가지고 그래서 그 돈으로 양육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두뇌가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두뇌냐? 그걸 성품 두뇌라 그래요. 주로 어디? 대내전두엽, 선조체, 소뇌를 연결하는 두뇌의 출력 모드라고. 이것에 의해서 가치를 구현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치를 구현하는 두뇌, 이건 성품 두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제자가 성품 두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제자는 뭐냐 그러면 이게 양다리 거친 거잖아. 네. 그죠? 이론상의 안과 밖에 양다리를 거쳐 놓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 과거의 지식과 현재의 지식이 충돌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탐구 영역이라고. 대부분은 과거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나타나는 새로운 지식들이 틀리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실제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맞네라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이 더 맞네라고 인지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과거의 지식은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뭐냐 하면은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라고. 거기서 진리탐구 영역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잖아. 그 수준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네 번째 제자의 두뇌 수준이에요. 그럼 다섯 번째 제자의 두뇌 수준은 뭐냐? 이론상을 지운 거잖아. 네. 이론상을 지운 건 뭐예요? 대체적으로 종교적인 영역. 종교적인 영역과 이념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들을 보게 되면은 이 부분에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공평한 눈으로 보지만 여기에 투신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게 옳아. 그래서 내 생각으로 이 세상을 바꿀 거야 해가지고 이 선을 지워버린다고. 그런 두뇌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적으로 여기고 공격을 하고 그러면서 먹고 사는 동네가 있다는 거지. 나이랑 상관없나 봐요? 나이랑 상관이 없죠. 근데 대부분 종교적으로 40, 50대가 되면은 독실한 신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 나이대가 되면은 실제적으로 그런 걸로 나는 불교도요, 나는 기독교도요, 나는 좌파요, 우파요, 선거전에 나와가지고 결국 승자 독식의 체계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적다는 이유로 대표해버리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선을 무너뜨리는 그 작업들을 해요. 그걸 먹고 사는 두뇌가 바로 다섯 번째 제자의 두뇌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렇다면 여섯 번째 제자는 뭐냐 이거예요. 여섯 번째 제자를 이해하려면은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를 보라고. 이 패권을 다투는 국가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란 말이에요. 여기에 싱크탱크들이 뭘 하고 있느냐. 최고의 두뇌들이 모여요. 모여가지고 뭐 하지? 상대방을 어떻게 제압해가지고 죽일 것이냐 이걸 연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존의 마인드를 가지고 미국의 싱크탱크들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니네 그 정도로 더 발달하지 말고 거기서 찌그러지고 살아. 그런 정도 견제만 한다고. 완벽하게 말살시키기 위해 가지고 공격하지 않잖아. 왜? 나도 잘못하면 대치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줄타기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정말 뛰어난 두뇌들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서 지배자들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섯 번째 제자의 두뇌 수준이야. 우리는 이제 요것을 주역에서 보고 있는 6개의 차원의 세계다라는 거지. 요거를 왕사남에다가 대입시켜 보라는 거예요. 그 왕사남에서 주연이 누구인 것 같아요? 또 왕사남의 주연은 엄흥도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노산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사실은 엄흥도야. 네. 이 노산군은 사실 내가 보기엔 조연이다라고 봐. 오히려 엄흥도가 주연이다. 왜? 장항준 감독이 이 첫 번째 제자부터 여섯 번째 제자의 역할을 한 사람한테 다 맡겼어. 사실은 이 배역을 6명의
배우를 섭외해가지고 나눠줬어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한 사람한테 몰빵을 줘버렸다고. 어떤 식으로 유해진 배우가 이 안에서 그렇게 6개의 제자 역할을 연기했나요? 세 번째 제자 역할을 먼저 했어요. 그게 뭐냐. 청룡포라가 존재하는 그 마을의 촌장으로 분해서 나왔다고. 이게 역사 왜곡에 원래 영월고을의 호장이었단 말이에요. 어몽도는. 그런데 현대인에 맞는 얘기를 한 거야. 뭐냐면은 이 마을이 살기 힘들으니까 관가를 상대로 오비전을 벌인 거예요. 여기에 유배지로 설정해 나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시절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근데 현대인의 이 지방자치제를 이해하는 관객의 입장에서 그럴듯한 거지. 그죠? 이 얘기를 누가 들으냐? 한명희가 들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한명희가 듣고 그래고 답사해 보니까 정말 천혜의 이 유배지네. 그래가지고 낙점을 놓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유해진은 이 로비에 성공하잖아. 이게 뭐야? 세 번째 제자. 이익을 쟁취한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자의 이 역할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노산군이 이 영원 땅에 내려오잖아. 내려왔는데 궁궐에서 맨날 이 12천 반상만 먹다가 어느 날 시골스러운 반찬에 밥을 먹으라니까 얼마나 먹기 싫었겠어. 그래서 물러거라. 에이, 먹기 싫다. 그러니까 유해진이 뭐라 그래. 어린 놈의 쉐끼가 어른들한테 반말을 한다고 이렇게 애드립 치잖아. 이게 뭐야. 이게 감정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제자의 역할. 보인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매화가 어몽도 보고 그러잖아. 이게 사색이 돼가지고 나으리께서 안 보입니다. 좀 찾아봐 주세요. 이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몽도는 이제 빡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천신만고 그때 모셔다 놨는데 이거 맨날 후미진과 가서 청승 떨고 있고 애간장을 태우게 하질 않나. 그래가지고 노산군을 찾잖아. 찾아가지고 화난 김에 한번 들이받는다고. 뭐 하자는 거예요 하면서 철딱선이 없게 뭐 한마디 하잖아. 그러니까 노산군이 뭐 이런 산것이 나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고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어몽도가 자기 속마음 얘기하잖아요. 이 마을 사람들 배불리 먹고 살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게 모셔서 놨는데 말이야. 맨날 죽국이나 하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이러니 얼마 안 가서 죽어버리면 나는 뭐가 되냐고. 미치지 않고 못 베겠지 않느냐. 이게 뭐예요? 첫 번째 제자의 두뇌 연기를 한 거예요. 어쨌든 이 과정을 거치면서 노산군은 어몽도가 뭔 생각하는지 알았겠지. 속마음은 저놈이 저렇게 생각을 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처신을 하잖아. 근데 이러면서 이제 훈훈한 관계를 만들잖아요. 어느 한순간에 노산군이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지. 나는 사실은 삼촌이 사양 내려서 죽을 건데 나 그렇게 해서 죽기 싫어. 그냥 내가 스스로 죽고 싶어. 이런 속마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몽도가 그렇게 들어주겠나라고 슬프지만은 얘기를 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왕방연이라는 군부도사가 통인들 데리고 나타나잖아. 영월고을로 진입했을 때 어몽도가 그러지. 전하 이제 가실 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사를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네 번째 제자 역할을 한 거예요. 원래 그 역할을 그 왕방연과 그 통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고. 뭐 그렇겠죠. 그거를 어몽도가 해준 거예요. 그게 네 번째 제자 역할인 거예요. 왜 그럴까? 원래 해서는 안 될 짓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원래는 자살하려고 온 사람 말려야지. 그런데 사정을 들어보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정도 이해하는 거, 이거 양다리 걸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네 번째 제자의 두뇌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노산군이 이제 가셨어. 근데 중앙정부에서 이제 명령이 내려졌잖아. 왕명이 내려졌어요. 자, 시신을 강가에 버려라. 그리고 이 시신에 손대는 자는 삼족을 멸하리라. 그래서 명령이 내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손 못 대. 시신은 강가에서 썩어 들어가고 있고 냄새 풍기고 그리고 겨울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스산하고 정말 마을 분위기가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어몽도가 다시 옳은 일을 하다가 해를 당한다면 기꺼이 당한다. 그래서 가족들을 설득해가지고 장사를 지내준다고. 그게 죽음을 무쓰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다섯 번째 제자예요. 그리고 그냥 죽을 수 없잖아. 그렇다고. 생목숨 끊을 수도 없고 가족들이 삼족을 멸하게 될 텐데. 어떻게 돼? 계룡산에 주석하고 있는 동학사를 찾아가죠. 거기에 매월당 김시습이 스님이 돼서 와 있었단 말이야. 스님을 만나가지고 노산군의 유품을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초원대도 지내고 거기에 위패를 모시고 그리고 이제 영월고을을 탈출하는 그런 시도를 하잖아요. 야, 첫째는 뭐 예산으로 가라.
셋째는 뭐 울산 쪽으로 가라. 나는 둘째와 함께 군이 가서 숨어 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름대로의 그 엄씨 가문의 살 궁리를 찾잖아. 이게 뭐예요? 여섯 번째 제자의 연기를 한 거예요. 왜 여섯 번째 제자가 그게 맞아요? 이게 왜 여섯 번째 제자냐면은 여섯 번째 제자는 죽음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항상 절대자의 어떤 지시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수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저항한다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탈출과 해방을 모색했잖아. 미래에 나는 이 억압에서 벗어나서 생존할 거라는 저항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섯 번째 제자의 역할이야. 예. 항상 그거예요. 그러니까 스승과 드제비지를 한다는 얘기는 뭐야? 절대자와 맞먹는다는 거지. 그 명령대로 안 하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같이 공존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야. 근데 대항을 하면서 공존하는 것도 여섯 번째 제자고 그리고 거기에 빌붙어 가지고 같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여섯 번째 제자예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럼 어몽도는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매화는. 근데 이 매화의 역할이 첫 번째 제자에서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안 되고 다섯 번째 제자까지 이 역할을 다 해요. 매화도. 첫 번째 제자의 두뇌와 두 번째 제자의 두뇌 역할은 어떻게 해서 하는 거냐. 어몽도의 상대 역으로 나오면서 티격태격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제자의 역할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제자의 역할은 노산군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연기를 하잖아. 거기에 맞춰서 연기하잖아요. 네. 그게 세 번째 제자의 두뇌 역할을 한 거예요. 네 번째 제자의 두뇌 역할은 뭐냐. 노산군이 어몽도에게 교살당할 때 울면서 말리지 못하잖아요. 방조하잖아. 그게 네 번째 제자의 두뇌라고. 다섯 번째 제자는 뭐냐. 노산군이 남겨놓은 편지에 매화 너는 나의 벗이었고 누이였고 어머니였다. 다음 생에는 좋은 인연을 만나서 보답하고 싶다라는 그 내용을 읽고 이게 관객도 그렇지만은 슬픔의 통곡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낙화하면서 이제 투신을 하는데 노산군이 역할이 뭐냐, 맡겨진 역할이 뭐냐라는 걸 보면 알아요. 노산군의 역할은 첫 번째 제자와 두 번째 제자의 역할을 해준 거예요. 네. 노산군은 사실 17살이거든. 현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고등학생. 그죠? 그러니까 그 수준의 두뇌에서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제자와 두 번째 제자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의 연기를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 안에서의 절제된 역할을 해준 거라고. 근데 뭐냐. 우리가 이 관객들의 눈으로 잘 봤을 때 노산군이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쳐놓고 그리고 매화와 어몽도를 보란 말이에요. 매화가 엄마 같아. 그리고 어몽도는 아빠 같아. 그게 마치 현대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핵가족의 모습을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음식 나눠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고 훈훈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걸 본단 말이에요. 관객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저게 과거의 어린 시절 자신의 고등학생 시절을 떠올릴 수밖에 없고 그게 오버랩될 수밖에 없어요. 공감대를 형성을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돼.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입시 공부를 해둔 사람들은 대부분 입시 지옥이라는 것이 뭐다라는 걸 알고 있다고. 그리고 그 고통이라는 게 청룡포에 갇혀가지고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 기다리는 노산군의 입장과 아주 대단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설정이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원래 정사에 보면은 이런 설정을 할 수가 없었다고. 궁녀 6명에 둘러싸여가지고 정말 죽을 날 그거 기다리고 그러면서 혼자 외롭게 헤맸단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과 무슨 교감을 해, 교감을 하기에는 아무것도 못했다고. 그런데 이 망산함에서는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지고 관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게 남의 일 아니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비교해지자. 자기는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이 영화를 보고 있는데 근데 노산군은 교살당해서 죽잖아요. 그죠? 네. 죽어서 슬픈 종말을 맞이하는 걸 보면서 추모하는 마음들이 실제로 현실에서 나타나잖아. 그래서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단종제에 그리고 이제 청룡포에 달려가 가지고 많은 이 관광객들이 몰렸다라는 뉴스가 나오잖아. 그게 이제 그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야, 이게 그 1600만 관객을 동원한 그 원인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 슬픈 이 드라마의 사연을
그런 식으로 미화를 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1600만 관객이 동원했을까라는 것에 나는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저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슬픈 영화는 얼마든지 있어. 그리고 그만큼 흥행한 적이 없어요. 그거 뭐냐라는 거죠.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야. 영화 첫머리에 나오잖아. 사육신이 사다당하는 장면들. 사육신들이 암살을 획책하다가 일망타진당하잖아. 그래가지고 세조가 내리는 고신에 이제 차명을 당해가지고 시신이 버려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여기서 보면 사육신이 뭘까? 5번째 제자. 두뇌라는 거예요. 그럼 사육신을 고신하고 했던 그 시절의 권신들, 한명의를 위한 권신들이 뭐야? 6번째 제자예요. 그 6번째 제자가 훨씬 강력한 힘으로 5번째 제자를 제압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육신 시신을 누가 수습을 해요? 매월당 김시습이 수습한다고. 이 매월당 김시습이 바로 6번째 제자라고. 다시 말해서 그 시대의 최고의 두뇌, 천재란 말이야. 이 천재가 중이 돼가지고 몰래 밤에 시신들을 다 수습해가지고 사육신 묘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정사란 말이야. 근데 이 영화에서 보면은 어몽도가 이 매월당 김시습을 동학사에서 만나잖아요. 그거 뭐야? 같은 반열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알려주는 거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매월당 김시습만큼의 반열로 어몽도의 두뇌 수준을 격상시켜 준 거란 말이에요. 그 격상시켜 준 그 뛰어난 게 뭐냐? 탈출과 해방이라는 거지. 즉 영월 땅에서부터 탈출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가지고 있냐? 부당한 권력의 힘에 억압에서 탈출하는 거라고. 그리고 훗날 그 억압에서 탈출해 가지고 어떻게 돼? 자신의 가문을 충신의 가문으로 만들잖아요. 그거 뭐야? 거기서 벗어나 가지고 생존을 깨하고 그걸 실제적으로 성취하잖아. 그 역사적으로 알려진 사실이고 그 탈출과 해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방향성이 이 영화의 방향성이라고. 이 방향성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의 위력이냐? 역사적인 소설 중에서 유명한 게 있어요.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가 왜 유명해요? 이게 역사 왜곡물이라고. 정사 삼국지에 비교해보면 이게 터무니없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관중 보고 당신이 역사 왜곡한 나쁜 사람이야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아주 훌륭한 이 소설가 작가라고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왕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단종실록에 비해서 훨씬 더 재미있고 그 흥미진진하고 그리고 뭔가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왕사람은요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값어치를 1600만 관객이 동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중령은 뭐냐면은 관객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첫 번째 제자와 두 번째 제자의 두뇌 수준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잖아. 어떻게 돼요? 장기팔이 쪼개지잖아. 그 비참한 운명을 맞이해. 그 두뇌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5번째 제자와 6번째 제자의 두뇌 수준을 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 운명을 자기 결정하잖아요. 그리고 억압된 그 환경에서 탈출을 감행할 수 있는 그리고 해방을 희망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용기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거를 관객들에게 주문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첫 번째 제자가 될 거예요? 두 번째 제자가 될 거예요? 아니면 5번째 제자가 될 거예요? 6번째가 될 거예요? 설정해라 이거예요. 앞으로 자기를 성찰해 보면서 스스로가 낮은 수준의 제자로 머물 거냐 아니면 높은 수준의 두뇌로 자기를 성장시킬 거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런 분석을 해줄 수 있고 이러한 내용들, 컨텐츠를 함축하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6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영화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장항준 감독이 정말 대단한 마법을 부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역 속 6가지 차원을 통해 영화 왕가 사는 남자를 들여다보았는데요. 이것이 주는 인사이트에 대해서 한 3줄 정도, 그러니까 3가지 정도만 이제 인사이트를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첫 번째로 제시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발 첫 번째 제자, 즉 옳다는 것의 생각에 자기를 매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틀리다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거기에 밝은 미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는 오픈된 마인드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지금 현재 첫 번째 제자부터 여섯 번째 제자 중에 어느 수준에 있는지 좀 스스로 성찰하려고 하는 관점을 좀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내 나라의 이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도대체 다섯 번째인지 여섯 번째인지 좀 구별 좀 해보고 살아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장기팔에 쫄이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을 안 겪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걸 꼭 명심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화 왕사남 이 1600 관객을 동원한 이유에 대해서 심도 깊게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